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32년째 역사교사로 일하고 있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작년 2월 교무실 회의에서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 서울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을 가고 싶었거든요. 우리 학교는 오사카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예요. 매년 교토대학 합격자를 15명 이상 배출하고 학생들 대부분이 국립대학에 진학하죠.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높고 학교 재정도 탄탄한 편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왜 굳이 한국인가 싶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럽은 항공료가 너무 비쌌고 미국은 비자 준비가 복잡했어요. 결국 가깝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한국으로 결정된 거였죠. 2학년 담임으로서 저는 110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사 4명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사전회의에서 우리는 일정을 짰습니다. 경복궁, 북촌한 옥마을, 명동, 남산타워 같은 정해진 관광 코스였죠. 학생들에게 한국 수학여행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K-팝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환호했고 남학생들은 시큰둥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에 뭐가 있어요? 아이돌 말고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뉴스에서 보는 정도였죠. 경제가 성장했다는 이야기, 삼성이 크다는 이야기, 그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편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시설도 낡았을 거고 거리도 지저분할 거라고 막연히 여겼죠. 인터넷에서 본 몇몇 부정적인 기사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발 전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이 우려를 표했어요. 음식이 너무 맵지 않나요? 안전은 괜찮나요? 영어가 통하나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한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관광지에서 바가지 쓰는 일은 없을까요? 저는 최대한 안심시켰습니다. 관광지는 다 정비되어 있고 가이드도 일본어를 유창하게 한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가본 적도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저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다녀오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인터넷으로 서울을 검색해봤어요. 고층 빌딩들 사진, 화려한 야경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사진은 보정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가면 다를 거라고 여겼죠. 출발 당일 아침 간사이 공항에 집합했습니다. 학생들은 들떠 있었고 교사들은 약간 긴장해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단체 행동 잘 지키기, 귀중품 조심하기, 길 잃지 않기. 당연한 이야기들이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시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곧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구경했어요. 착륙 직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다녀오자. 학생들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일정대로 관광하고 쇼핑 시간 주고. 그렇게 4박 5일 보내면 되는 거야. 한국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관광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사카에서 보던 것, 교토에서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겼죠. 아니, 오히려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32년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충격을 줄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마치 거대한 궁전 같았습니다. 통유리로 된 벽면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죠. 학생들도 입을 벌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가 아는 일본의 어느 공항보다도 규모가 컸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수십 번 가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간사이 공항과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시설이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 로봇이 지나갔습니다. 학생 몇 명이 신기해하며 따라갔어요. 로봇이 일본어로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감탄했죠. 선생님, 저거 봤어요? 완전 최신형이에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살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4개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였습니다. 일본어 표기가 정확했어요. 오타 하나 없이 깔끔했죠. 누군가 제대로 신경 써서 만든 게 느껴졌습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서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학생 2명도 따라갔습니다. 5분 후 돌아온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선생님, 화장실이 엄청 깨끗해요. 한 여학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비데가 전부 다 있고요. 휴지도 넉넉하고 세면대도 자동이에요. 그리고 뭔가 일본 백화점 화장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직접 가봤을 때 학생들 말이 맞았어요. 공항 화장실이 호텔급이었습니다. 청결도 시설 모든 게 놀라웠죠. 심사대를 통과하고 짐을 찾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이 곳곳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저희를 보고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 게 있으세요? 친절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 공항보다 안내가 더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버스가 보였어요. 가이드가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일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번 여행을 담당할 김민수입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공항 시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죠. 선생님, 일본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크고 깨끗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인천공항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2001년에 개항했어요. 그 후로 계속 확장했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시설을 생각하니 이해가 됐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한국 공항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거든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6차선, 어떤 구간은 8차선이었어요. 차선도 명확했고 표지판도 잘 보였죠. 창밖으로 고층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송도예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계획도시죠.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시작됐어요.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녹지 공간도 많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빌딩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낙후된 시설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일본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서울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여러 개 걸쳐 있었고 강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31개예요. 서울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도쿄와 비슷한 규모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 근처였어요. 학생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저는 잠시 로비에 앉았습니다. 동료 교사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다나카 선생님, 생각보다 엄청 괜찮네요. 예상과 완전히 다르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공항부터 호텔까지 오는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설, 규모, 청결도. 모든 게 수준급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날 저녁 학생들과 함께 호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뷔페 형식이었는데 음식 종류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어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각 음식마다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음식 이름과 재료, 알레르기 정보까지 적혀 있었어요. 한 학생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표지판 덕분에 안전하게 음식을 고를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직원의 대응이었습니다. 한 일식 코너 담당 직원이 우리가 일본인인 걸 알아보더니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회가 신선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와사비 양 조절해 드릴까요?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은 게 아니라 손님의 국적에 맞춰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 맛도 훌륭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식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맵다고 들었는데 외국인을 위해 매운맛을 조절한 것 같았습니다. 일식 코너의 초밥도 일본에서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식사 중에 한 학생이 실수로 물잔을 엎었습니다. 당황하는 학생을 보고 직원이 바로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으며 말하더니 재빨리 치우고 새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학생을 나무라거나 불편한 표정 하나 짓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봤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 같았는데 식사 예절이 바른 편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별 기대 없이 왔는데 첫날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내일은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됩니다. 경복궁과 명동을 갈 예정이에요. 어떤 모습을 더 보게 될지 조금 기대가 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많이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명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는데 벌써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전날 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청소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만큼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식사 후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일 아침인데도 유동인구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부야나 신주쿠만큼 붐비는데 소음은 덜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제안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더 빠릅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도 볼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지하철 타볼까요? 학생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질반질했고 조명이 밝았습니다. 벽에는 광고와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정돈되어 있었어요. 교통카드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가이드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나갈 때도 똑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노선마다 회사가 달라서 복잡해요. JR선, 메트로선, 도에이선. 각각 요금 체계가 다르고 환승도 번거롭죠. 학생들도 헷갈려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모든 노선을 탈 수 있었어요. 환승도 자유로웠습니다. 역 안에 있는 노선도도 색깔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엄청 쉬운데요? 도쿄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철이 들어올 위치에 맞춰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도쿄 지하철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플랫폼 바닥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전철 문이 열릴 위치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승객들은 그 표시에 맞춰 두 줄로 서 있었죠. 일본과 똑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먼저 내렸어요. 타려는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모두 내린 후에야 승차했죠. 우리도 탔습니다. 전철 안이 깨끗했어요. 좌석도 푹신했고 손잡이도 충분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였습니다. 천장에 노선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위치가 빛으로 표시됐어요. 다음 역까지 몇 분 남았는지도 보였죠. 도쿄 전철보다 직관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도쿄 전철이랑 똑같네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노선도도 더 보기 쉽고요. 다음 역에서 사람들이 더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붐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질서는 유지됐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위를 관찰했어요. 승객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환승역 표시도 명확했습니다. 어느 문으로 나가야 다른 노선으로 갈 수 있는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쿄처럼 복잡한 환승 통로를 한참 걸을 필요가 없었죠. 그때 한 노인이 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노약 좌석은 이미 차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 3명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20대로 보이는 여성, 30대 남성,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권했죠. 노인이 고맙다며 앉았습니다. 3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일어난 모습이었죠. 다음 역에서 또 한 명의 노인이 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무거워 보였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께 자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가 앉자 한 학생이 장바구니를 받아서 옆에 놓아드렸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어요.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조심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만 담았죠. 노약 좌석의 파란 색깔,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 감사 인사하는 노인들의 뒷모습. 30초 정도 찍었습니다. 경복궁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내렸어요. 플랫폼에 서서 다시 전철을 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전철이 떠났죠. 저는 방금 본 광경을 되새겼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학생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도 보셨죠? 사람들이 자리 양보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이 말했어요. 일본에서도 양보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부끄럽네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하철이 도쿄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노선도도 이해하기 쉽고 환승도 편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어요.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문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왕궁이에요.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다시 재건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단어에 저는 움찔했어요. 일본에서는 그 전쟁을 다르게 부릅니다. 조선 출병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침략 전쟁이었겠죠. 가이드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비난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죠. 전쟁으로 궁궐이 파괴됐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곧 화제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복원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옛 모습을 되찾고 있죠. 근정전으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이 펼쳐졌어요. 정면에 웅장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지붕의 곡선이 아름다웠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왕의 즉위식이나 중요한 행사가 열렸어요. 신하들이 줄지어 서서 왕에게 절을 올렸죠. 학생들이 경청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건물 자체가 교과서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이 훼손됐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궁궐 안에 지었어요. 많은 전각이 철거됐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학생들도 진지한 표정이었죠. 가이드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원하고 있어요. 역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경회로로 이동했습니다. 연못 위에 세워진 누각이었어요. 물에 비친 건물이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이 또 사진을 찍었죠. 그곳에서 한 무리의 한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수학여행인지 현장학습인지 단체로 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봤습니다. 일본 학생들이라는 걸 알았는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시선이 아닐까 걱정했죠. 그런데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왔어요. 수학여행 중이에요. 한국 학생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수학여행이에요. 서울에 살아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나이, 학교, 취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K-팝을 좋아한다고 했죠. 국경이 무색했습니다. 같은 또래 학생들이 공통 관심사로 금방 친해졌어요. 서로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찍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사는 복잡하지만 미래는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헤어지고 다시 궁궐 구경을 이어갔습니다. 향원정이라는 정자도 보고 자경전이라는 전각도 봤어요. 곳곳에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궁궐을 나왔습니다. 입구 근처에 기념품 가게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구경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부채, 열쇠고리, 엽서 등이었어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궁궐 구경 어땠어요? 좋았다고 대답했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아프지만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구나 하고요. 점심 식사를 위해 인근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정식집이었어요. 가이드가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김치, 나물, 전, 조림, 무침까지. 상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다 나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게 한국식 상차림이에요. 반찬은 전부 무료고요. 더 필요하면 리필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식당은 반찬 하나하나가 별도 메뉴예요. 오이 절임 300엔, 두부 400엔, 이런 식으로 따로 주문하고 돈을 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게 기본으로 나온다니요. 학생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공짜예요? 한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메인 메뉴 값만 내면 돼요. 한국에서는 반찬을 푸짐하게 내는 게 기본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인심이 정말 좋구나. 이게 한국 문화구나 싶었죠. 음식을 먹어보니 맛도 훌륭했습니다. 매울 거라 걱정했는데 적당했어요. 외국인을 배려해서 맵기를 조절한 것 같았습니다. 학생 한 명이 김치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김치 더 드실래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새 접시를 가져다 줬습니다. 학생들이 또 놀랐습니다. 리필도 공짜예요? 물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라면 추가 주문으로 돈을 받았을 텐데.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1인당 10,000원이었어요. 그 많은 반찬이 다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식당을 나오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 인심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랑 많이 다르네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학생들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유동인구가 상당했어요. 양쪽으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었죠. 길을 걷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분리수거가 되어 있었어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
병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시스템이었죠. 보도블록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턱이 낮아서 걷기 편했어요. 휠체어나 유모차도 다니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표시됐어요. 편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켰죠.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을 몇 개 조로 나눠서 명동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게 했어요. 저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집합했습니다. 학생들이 쇼핑백을 들고 모였어요. 화장품, 옷, 간식 등을 샀더라고요.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분식집으로 갔어요.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3인분, 튀김 모듬, 김밥 2줄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떡볶이가 빨갛고 맵게 보였어요.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맵다고 하면서도 맛있다고 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한 학생이 앞장섰어요. 총 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5만 원짜리 지폐를 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거스름 돈을 줬습니다. 학생이 돈을 받아서 지갑에 넣었어요. 우리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그 학생이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돈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선생님, 거스름 돈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1만 원을 더 받았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2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3만 원을 받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실수로 1만 원을 더 준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다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어요. 1만 원을 더 받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미안해요. 학생이 1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정직한 학생들 보기 힘든데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요. 선물이에요. 가게를 나오면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좋은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산타워에 가기로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서울이 정말 크네요. 도쿄만큼 큰 것 같아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전망대를 한 바퀴 돌았어요.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360도 전망이 가능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보였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흘렀죠. 타워를 내려와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남산공원이었어요. 나무가 우거져 있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한 느낌을 물었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더 발전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학생들이 간식을 샀어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계산해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을 정리했어요. 특히 점심 식당에서의 푸짐한 반찬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과는 확실히 다른 문화였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 중에서도 지하철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 한번 봤어요. 여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챙겼어요.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학생들도 아쉬워했죠.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한 학생은 경복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명동 쇼핑이라고 했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게는 지하철에서 본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념품을 샀죠.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2시간 후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모두 안전하게 집에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피곤했지만 개운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행 중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도 지하철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전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릴까 고민했습니다. 망설여졌어요. 혹시 오해를 살까봐 걱정됐습니다. 한국을 미화한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붙였죠. 서울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설명도 짧게 썼어요. 수학여행 중 목격한 장면입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죠.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반응이 양분되어 있었어요. 감동했다는 댓글도 있었고 조작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감동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일본도 예전에는 이랬는데.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구나. 하지만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연출이다. 한국을 미화하지 마라. 일본도 똑같이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영상을 봤다고 했어요. 반응이 뜨겁다고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영상 때문에 학교로 항해 전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라고. 한국을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는 거라고. 저는 해명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조심하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네. 신중해야 해.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큰 논란이 될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했고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찬반 논쟁이 가열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옳아요. 우리도 그 장면을 봤어요. 반대편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라고. 일본을 비하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싶었죠.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패널이 있었어요.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 앉았습니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반대 측에서 먼저 공격했어요. 영상이 한국을 미화한다고 일본을 깎아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화가 아니라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에요. 찬성 측에서 지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일본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방송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논란은 점점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반응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여행 다녀온 후 많이 성숙해졌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게 됐다고 했죠. 교사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수학여행을 준비 중인데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곳을 가면 좋은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한국과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교사 교류였습니다. 일본 교사들이 한국 학교를 방문하고 한국 교사들도 일본에 오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도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선발됐어요. 다시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영상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었구나. 제가 용기 내서 진실을 보여준 게 헛되지 않았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 기대가 됐습니다. 3개월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사 연수였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 학교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한 공립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학교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교실을 돌아봤습니다. 시설이 훌륭했어요. 전자칠판, 태블릿, 최신 실험 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이 활발하게 토론했어요. 선생님은 가이드 역할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섰어요. 음식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스스로 식판을 정리했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생을 믿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어요. 일본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립고등학교였어요. 학교 건물이 현대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둘러봤습니다. 책이 수만 권 있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공부방도 마련되어 있었죠. 체육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내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음악, 미술, 과학, 코딩 등 여러 활동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특히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도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한국은 이미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였어요. 학생들이 실습실에서 실제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요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산업체와 연계해 주거든요. 교육의 다양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학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느껴졌죠. 다섯째 날에는 교사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교사들과 일본 교사들이 함께 모였어요. 교육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 한국 교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줘야 해요. 실패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일본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있어요. 학생들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죠.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식 뷔페였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푸짐함에 놀랐죠. 한 한국 교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영상 잘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그저 제가 본 것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편견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어요. 오후에는 학교 시설을 더 둘러봤습니다. 음악실에는 최신 악기들이 있었어요. 미술실에는 전문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과학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험기구가 풍부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지난번 수학여행 때 못 가본 곳들을 찾았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에 갔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현대적인 도시 속에 전통이 살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사동도 갔습니다. 전통 찻집, 갤러리, 공예품 가게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치킨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유로운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물에 반사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동료 교사가 말했습니다. 서울이 정말 멋진 도시네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선생님들과 일본 선생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한국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교류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은 국경이 없어요.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명함을 교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반겼어요. 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실에서 연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과 일본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친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리가 되면 돼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편의 영상이 이런 변화를 만들 줄도 몰랐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편견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32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이번 여행에서 얻었어요.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수에서 돌아온 후 저는 수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몇 달 후 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한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연수 때 만난 서울의 교장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분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첫 해에는 우리 학생 20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홈스테이를 했어요. 돌아온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가족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요. 다음 해에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김수진이라는 학생을 우리 집에서 받았어요. 17세 여학생이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영상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저도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헤어질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다시 만나요. 꼭이요. 프로그램은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프로그램은 지역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오사카와 서울의 여러 학교들이 교류하게 되었죠. 저는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일 교육 포럼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포럼이었습니다.
양국의 교육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당일 큰 강당에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 수학여행, 지하철에서 본 광경, 영상 논란, 그리고 변화까지. 교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만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열린 마음을 키우는 것, 편견을 깨는 것,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용기에 감사드려요. 한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편견에 맞서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저녁 만찬에서 한국교육청 관계자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오세요. 공식 초청하고 싶어요. 한국 교육자들 앞에서도 발표해 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몇 년 전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두 도시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소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편견을 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요. 학생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미래가요. 저는 그저 작은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2년 교직 생활 중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어요. 영상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고라서 댓글을 써주세요. 언제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